네, 안녕하십니까 캠프 여러분, 캠장 이종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희와 함께 이영도 특집 눈물을 마시는 새 대장정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은 지난 영상 나가사회 101에 이어서 오늘 이 여정도 함께 해주실 최성훈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성훈의 사고실험 만들고 있는 최성훈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영광스럽게 출연을 하고 여기서 하차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광스럽게 출연을 하고 고장났어요, 왜?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2부에서 제가 좋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어지럽혀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수많은 분들이 거기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사실 뭐냐면 2부에서 제가 별로 말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다 했어. 내가 나가사회 101부터 막 인문학적 배경, 뭐 세계관 다 설명했는데 댓글 보면은 뭐 발사대만 알아 다 기억을. 되게 열받았어요. 이것이 씬스틸러구나.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스토리 캠프와 이종범의 설명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작품이라는 걸 하나의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행지가 좋은 데가 있으면 저마다 자기 개인적으로 갔다 와서 그 여행지에 대해 얘기하는 걸 모두가 즐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해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다들 중간에 하차를 합니다. 음식이 안 맞든 물이 안 맞든 뭐 너무 덥든 이런 식으로. 뭐 누군가는 3박 4일만 갔다 와야 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여행지라고 보는 입장에서 일종의 가이드, 현지 가이드나 세르파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베스트는 원작을 다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죠. 근데 영상을 보다가 누구나 개인적인 이유로 아무리 걸작이라고 해도 중간에 하차를 하거나 동기가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손잡고 살짝 어깨에 둘러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설명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으시다가 저희 설명회 덕분에 호기심이 생겼어. 설명회 덕분에 원작을 좀 읽어보고 싶어졌어. 그럼 그때 영상을 끄시고 원작을 읽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수다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종범의 명작 설명회의 사용 설명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건 대체제가 아니라 사실 보완제 내지는 뭐 그런 역할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현지 가이드라고 하지만 그 이영도라는 여행지에 오래 머물렀던 주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보시기에는 야, 쟤 왜 우리 동네 이상하게 설명하냐? 디테일 틀렸는데?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도 같이 수다 떨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세한 오류들에 대한 AS는 굳이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치의 크기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두억신이의 표현 이런 거 다 맞는 말씀이세요. 좋은 지적이셨고, 하늘치 크기 이런 건 솔직히 말하다 흥이 오르면 뻥이 차가지고 그만 과장을 해버리고 말아요, 제가. 다 그 기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댓글로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도 이게 뭐 빈말이 아니라 진짜 애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마운 일이죠. 네. 고마운 일이죠. 또 거기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 1, 2부의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목말라 하고 계셨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좋아했던 이 소설을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거기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훨씬 많고, 이게 커뮤니티다. 놀이터다. 진짜 이게 놀이터구나.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장했습니다, 여러분. 개장했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오늘부터 9억 신이들의 도시, 그리고 굴령자, 그리고 제왕병자들까지 북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모페이라는 암살자, 쇼자인테 슈이크토 복수권, 사모페이와 륜페이, 애틋한 남매 간의 요 칼부림, 그리고 처음으로 팀업 배틀을 하는 그 장면까지 갔죠. 이제 구출대와 구출대상 이 4인조 더하기 딱정벌레 하나, 요 5인조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분들은 이제 드디어 북부를 향해서 키보렌을 뚫고 위로 올라갑니다. 뒤에 사모페이와 한 명을 달고, 이쯤에서 보는 우리의 주인공 케이건 드라카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베일에 쌓인입니다. 지난번에서도 그 케이건의 베일에 쌓인 걸 들춰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맥락도 정보도 분위기도 이 케이건을 둘러싼 수많은 비밀들을 느끼게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맥락상 인류 최강의 칼잡이지만 자기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신들에 얽혀있는 장대한 서사시기도 하지만 거대한 전쟁사이기도 한데, 동시에 케이건이라는 한 개인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케이건이 유일하게 친구를 삼은 사람이 누구죠? 요스비. 그렇죠. 근데 이 요스비를 자신의 부친으로서 집착하는 사람이 누구죠? 륜페이. 륜페이는 얼마나 케이건하고 친해지고 싶겠어요. 그죠. 자기의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 아빠 친구.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해서 륜페이가 케이건한테 치근덕거려요. 치대 약간.
아빠에 대해 알려주세요. 계속 치대잖아요, 막. 근데 작가들이 주로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자를 대신할 인물을 넣는 거거든요. 그 독자들이 지금 뭘 느낄까 궁금해할까 그러면 독자 대신 물어볼 사람을 넣고 독자가 지금 화가 날까 그러면 독자 대신 화낼 캐릭터를 넣어야 돼요. 이게 작가들의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케이건은 궁금하잖아요. 그 독자 대신 케이건에 대해 계속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륜페이 역할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아빠는 어땠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케이건은 치아라, 너에게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이러고 완전 목석같이 인물이기 때문에 끝없이 거절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게 단순히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를 넘어서 네. 너는 요스비의 아들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초반에. 예. 아들은 나임 이런 느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작품 속에 케이건과 요스비가 친해지는 과정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나라하게 묘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가설이 있어요. 뒤쪽에 해보려고요 한번. 왜 케이건이 요스비가 자기 아버지라고 요스비의 아들은 나야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키탈저 사냥꾼에 얽힌 얘기와 아젤키보 얘기는 뭘까? 이런 얘기를 더 종합하면 왜 케이건이 요스비와 친해질 수 있었나에 대한 가설이 나오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가설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적절할 때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류는 계속해서 케이건을 상대로 바라는 입장이고 케이건은 원하지 않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드러난 사실 하나 정도가 있어요. 요스비는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인 케이건에게 자기 왼팔을 잘라서 먹인 적이 있다. 요 정도의 정보만 드러나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케이건이 사실은 나가를 잡아먹는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죠.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잘라서 먹였다. 그랬죠. 일단 이 상태에서 문제는 케이건하고 류는 둘 다 지금 같이 북부로 올라가야 되는 팀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하고 있어요. 케이건은 지금 자기 사냥감을 옆에 끼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보자마자 그냥 댕검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는 상태로 네, 사냥감을 들고 지금 구출대가 올라가는 거라서 살인 충동이 계속 있어요. 아, 얘 맛있어 보인다. 나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아, 죽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이 임무, 길잡이로서의 임무에 완전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류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누이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케이건하고 류이 이러니까 이런 팀원이 팀에 있으면 나머지 멤버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티난이랑 비형만 존나 불편한 거야 지금. 좌불안석이죠. 두 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야. 근데 이러다가 케이건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륜이 심장 적출을 안 했다는 걸 알게 돼. 원래 그들이 기다리던 건 사실 심장 적출을 안전하게 하고 네. 이제 북부로 가서 오만 짓을 당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약간 여의치 않으면 적당히 잘라가지고 부분으로 택배를 붙이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봤자 가서 붙이면 되니까. 무슨 나가 몸을 조립식 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케이건이. 근데 심장 있어? 야, 그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개연성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영도 작가님이 그렇죠. 케이건이 륜이 죽을 수 있어? 암살자도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얘를 보내야 돼. 그러면 그냥 딱정벌레도 있고 날아다닐 수 있는데 비형시켜가지고 날라서 그냥 익스프레스 특송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작가님이 딱정벌레라는 존재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이런 루트가 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왜냐면 구출대가 헤어져 버리잖아. 만나자마자 쪼개졌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케이건은 그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다. 비형 태워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아쉬워. 티나한도 아쉽고 케이건 엄마. 비형도 케이건 엄마. 엄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팀워크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미 비형과 티나니. 그러니까 자꾸 이 핑계도 저 핑계 되면서 그래서 같이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결국은 비형이 케이건을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야 아까 왕독술이 정신억압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냐. 우리 올라가는데 이제 공중에서 우리가 습격을 당하면 우리 영락 없이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건이 맞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같이 걸읍시다.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연성과 재미의 줄다리기. 작가가 참 힘들어하는 겁니다. 개연성만 놓고 보면 케이건의 판단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케이건이 비형 보고 태워서 가라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 케이건의 주인공으로서의 지능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가. 그 앞에 그리고 지금까지 무수한 어떤 고난 속에서 항상 올바른 문제 해결력을 보여줬던 존재니까. 그렇죠. 케이건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독자들은 뭐야 케이건 지능 왜 이래? 그리고 하차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개연성에 맞게 헤어져 버려? 그럼 재미가 없죠. 그렇죠. 거기도 하차 구간인 거예요. 하차 구간을 피해 가면서 어떻게든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가들은 머리가 뽀개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 궁금한 게 거기에 대한 핑계로서 왕독수리와 정신억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개념은 원래부터 앞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뿅 생겨난 갑자기 갈등이 아니라 그럼 이걸 도대체 언제 이런 걸 설계를 해두는 건가? 그래서 연재 형식을 그냥 실시간 라이브로 막 진행하는 초보 작가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그렇게 막으려고 설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독자들은 다 알죠. 얘 초보구나. 그리고 하차 구간이 다시 시작돼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무리 라이브로 연재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설정들을 그때그때 막을 수 있는 기본 세계관을 다 깔아놓고 만드는데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역산을 많이 해요.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 아직 독자들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을 넣고 이 설정을 이 앞쪽에 미리 뿌려둡니다. 이게 역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개연성을 지키는 어떤 도구가 내가 뭐가 있더라 이러면서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약간 상자, 공구 상자 열듯이 하는 거. 그렇죠. 이제 북부행 구출대들의 케미가 새롭게 재조직이 됩니다. 캐릭터를 드러낼 때 제일 좋은 방법, 작가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동행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여기? 원래 주인공이 셋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명이 추가로 들어가면 몇 개의 관계가 새로 생길까요? 아, 세 개의 관계가 새로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3+알파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시트콤에서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 아니면 뭐 하이틴 물에서 전학생이 왔어. 이건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던 주인공이 3명이다 그러면 새로운 멤버들과 한 명의 관계가 3개가 생기죠. 하지만 이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원래 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추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쵸. 좋은 친구였는데 연적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게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K군과 륜 사이의 긴장도를 보면서 막 전전긍긍하는 티나와 B형의 뭔가가 또 추가된다던가. 그렇죠. 인간이 둘 이상이 붙어서 지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긁거나 압박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캐릭터 안에 있는 매력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맨스 코미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건물주와 세입자를 같은 집에 넣잖아요. 왜 그러겠어? 좁은 공간에 여러 인물들을 같이 가둬놓는 군상극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미스트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집어넣고 끓이면 뭐가 우러나는 거야. 압력이 높아지고 분자들끼리 충돌이 많아지니까. 그쵸. 예를 들면 B형은 어떻게든 류는 웃기려고 그래요. 우울해 있으니까. 우울하고 도깨비잖아요, 얘는. 우울한 사람이 있어. 그럼 못 참지. 웃겨줘야지. 웃겨줘야지. 그 B형이 약간 초등학교 그 교실에 남자애들 같아요. 드립으로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그래. 웃기면 승리하는 거야. 그런 게 좀 있고, 모두에게 너무너무 친절한 K건이 륜한테만 요스비 얘기를 안 해주는 거. 거기에 대해 완전 개빡치는 륜. 이것도 관계성이죠. 그리고 여전히 관심이 없는 티나한. 이것도 티나한의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어떻게든 륜에 의해서 K건의 비밀이 밝혀지는 게 너무 궁금한 B형. 이게 전부 다 지금 새로운 관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K건은 천리 행군 솔루션을 쓰죠. 나에 대해 뭐 개인적인 거 물어봤어? 그럼 이제 천리길을 걸어가요. 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B형이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시죠. 이러고 하루 밤낮인가를 걸어서 다 쓰러질 때쯤에 B형한테 와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열받게 만드는 거지. 아무튼 그러다가 이 일행은 정말 중요한 어떤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장소는 폐허 속에 솟은 어떤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장소였어요. 일단 사건의 시작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장 우울해지는 건 누구냐? 레콘이죠. 비가 내린다는 거는 레콘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결벽증 환자인데 하늘에서 똥이 내리는 거야. 그 정도로 무서운 거야. 아니면 근데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에서 그게 내린다니까.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면 레코는 미칠 수 있는 거죠. 피웅덩이에 빠진 도깨비도 미칠 수 있고 나가를 눈앞에 둔 K건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씩 돌아버릴 수 있는 버튼을 넣어둔 거예요. 륜페이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모페이에 관련되면 미치는 거야. 그렇네요, 진짜. 실제로 웹소설을 배우시는 분이나 저한테 이제 스토리를 배우는 그 전공생들에게 제가 늘 가르치는 게 이런 것도 연습을 시키거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창작을 하시려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인물의 발작 버튼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모든 캐릭터가 그렇진 않지만 인물들마다 발작 버튼이 하나씩 있고 그게 천천히 드러난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준비할까가 되게 쉬워져요. 쟤의 발작 버튼을 눌러야겠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좀 루즈한데 야 비 내려. 그럼 이제 티나한이 갑자기 양손으로 이제 동굴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티나한이 완전 미쳐가지고 바위산을 맨손으로 뚫어서 거대한 동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B형이 안에 불 탁 따뜻하게 피워놓고 다들 이제 쉬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티나한이 되게 우울하잖아요. 네. 자기 또 패급이다. 또 패급이지.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떤 발을 묶었나? 여기가 이제 K건의 매력이 진짜 더해지는 에피소드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왜? 사냥신 나오거든.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좀 찾아봤어요. 전문 사냥꾼, 그러니까 프로 수렵인이죠. 네. 그 사람들의 경우에도 현대에 와서 이렇게 장비, 무기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사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슥슥 뭐 덧치고 잡아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사슴 정도 크기의 사냥감을 평생 동안 2자릿수 이상 잡았다?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냥감이다. 그러면 진짜 한 2, 3년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큰 애들은 그런 거죠. 보통은 되게 작은 것들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이 B형이나 티나은도 내가 먹을 걸 좀 잡아오겠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해요. 륜도 저 죄송한데 전 살아있는 것만 먹는 거 아시죠?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짐덩어리 그 자체네요. 근데 반나절 후에 케이건이 잡아온 게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고라니, 토끼 3마리, 화식조 2마리,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 딱정벌레 난이를 위해서 통나무 하나까지 통째로 가져오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길잡이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나 재밌는데, 예를 들면 사냥감을 들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B형은 밖으로 나가요. 도축하는 거 못 보니까. 그럼 이제 빠르게 손질하고 B형이 돌아오면서 물을 막 털어요. 왜? 티나는 물 싫어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거나 이런 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그렇죠. 제가 늘 가르치는 건데, 영화에서 4분의 3 지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최악의 위기. 그렇죠. 딱 이야기 그 밑에 타임라인에서 4분의 3 딱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틀면 최악의 상황이 나와요. 뭔가 일그러진 표정이 나온다. 예, 그리고 뭐 고통받고 누가 죽고 떠나가고 뭐 무기 잃어버리고 막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그 직전은 뭘까? 어떨까요? 분위기가. 그럼 가장 고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업자들은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알아요. 좀 있으면 피바람 불겠네. 알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어때요? 우리 멤버들 되게 행복하죠. 화기애애하죠. 단란하고. 그 말은 뭐냐면 조만간 이제 분위기 박살난다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K건에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닷새째부터 K건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왜냐면 왜 안 돌아왔냐면, 이 시각 K건 우연히 나가 정찰대를 조우해서 이 비 때문에 몸이 좀 차가워진 나가 정찰대를 딱 보자마자, 지금까지 윤페이를 데리고 있을 때는 길잡이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얘는 나가 사륙자로 다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나가 사륙자 버전으로 돌아가서 다 도륙하죠. 아마 이 장면이 크래프톤의 영상, 그 끝내주는 영상, 나가 사륙자라는 프로모션 영상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그 영상이 끝에 사실 목을 잘린 한 나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 우리 목 잘린 나가를 알잖아요. 한 명. 세페린. 네. 세페린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원작에서 이 시각 나가 사륙자 버전이 돼버린 K건은 원작을 보셔야 돼요. 진짜 참담하고 끔찍하게 묘사가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참혹한 장면인데, 오체 분시보다 더 끔찍했어요. 이거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세한 묘사는 제가 피하겠지만 이 내용만 봐도 되게 참담해요. 나가 정찰대는 나가 여성들로 구성돼 있죠. 그 여성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뭐죠? 나가 사회에서? 출산. 자식. 임신과 출산, 자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가 사륙자 버전의 K건에 의해서 전부 다 도륙당해가지고 목만 남아있는 상태의 얘네가 너무 뭐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뻐끔뻐끔 해가지고 K건이 그 잘린 머리에 대고 자기가 숨을 불어넣어서 말해라 이러면서 막 바람을 불어요.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어. 폐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K건이 대신 바람을 불어넣어준단 말이야. 잘린 목에 대고. 근데 거기서 들리는 말이, 왜 하필 지금이냐? 나 좀 있으면 돌아가서 내 뱃속에 알 낳아가지고 자식 낳고 키울 거였는데 왜 하필 오늘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가, 그래? 알이 있어? 그러더니 그 죽은 나가의 몸에서 알을 꺼내요. 그래서 알을 놓고 그 머리를 들고 이 머리로 알을 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마지막 순간 그 나가는 자기의 알의 안위를 걱정했을까? 깨어져 버릴 자기 머리의 안위를 걱정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악마가 있다면 이럴 것이다라는 모습.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K건이라는 인물의 매력에 대해서 주인공으로서 충분히 감정이입을 하고 마음을 줬어요. 이 상태에서 악마성을 보여주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악마를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매력을 느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신기한 점이에요.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간극이 매력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게 되고, 뭐 그런 미묘한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인물이면은 많이 반대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긴 정말 끔찍한 잔혹한 장면을 연출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가 사륙자 버전이잖아. 이대로 구출대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윤 보자마자 바로 또 칼 꺼낸단 말이에요. 본인이 안단 말이지. 그래서 못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 K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타이밍이 진짜 적절했던 게, 네. 어떻게 보면 야 그래도 륜이랑은 친하게 가겠지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나가 사륙자라는 이름만 들었고, 나가
탕을 먹는다는 사실만 봤지만 진짜로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는 여기서 사실 처음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가를 조우한 케이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여기가 처음 나오는 거죠. 독자는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봤던 그래도 류는 지켜주겠지 뭐 이렇게 좀 안전한 느낌이었는데 진짜 얘 진짜 미친 인간이었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네요. 나가 보자마자 그냥 이 유려한 칼질로 삭삭삭 이렇게 연출하면 증오가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로 증오하는 거야? 라고 독자들이 궁금해하려면 이 정도의 구체적인 연출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제 작 중에서 가장 끔찍한 두 장면 중에 하나죠. 하나가 아닌가. 맞네요. 한편 구출 때 지금 어떻게 해요? 엄마가 먹을 거 들고 와야 되는데 엄마가 안 와. 되게 우울하죠. 그때 멀리서 갑자기 비명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케이건 지금 뭔가 위험한가? 그러면서 막 뒤를 쫓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쫓아가니까 거대한 폐허 속에 큰 피라미드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유적지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류는 이제 적외선 시야를 보잖아요. 이 온도를 보잖아요. 흙끝 이 인간처럼 생긴 체온이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케이건이다 이거. 케이건 지금 위험에 빠졌나 보다 그러고 티난이랑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은 너무나 넓고 복잡한 미로 같은 공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길을 잃은 이 구출대 마이너스 케이건은 끝없이 등장하는 두억 신이들을 만나게 돼요. 이곳이 두억 신이의 도시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죠. 두억 신에 대한 묘사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맞아요.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면면이 소개되는 이 두억 신이들의 면모를 저희는 또 구출대의 네네.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그것도 참 끔찍한 어떤 풍경이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설명회만 들으면서 두억신이가 뭐 어떤데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원문의 두억신이 묘사하는 요 두억신이의 도시 부분만 딱 보셔도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확장 전쟁, 과거에 대확장 전쟁 때 나가들의 업무가 뭐였냐면 북진을 쭉 하잖아요. 인간들의 도시, 이 북부인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나면 싹 소멸시키고 거기에 식물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취를 없애버리는 식이에요. 그런 나가들도 두억신이의 도시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두억신이는 괴물 취급받고 무섭고 위험한 존재들인 거지. 근데 지금 케이건 엄마가 없는 상태의 구출대는 그리고 더하기 이제 막 도시 밖으로 나온 어린 나가는 두억신이의 도시에 들어와 버린 거야.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케이건이 없기 때문에 두억신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케이건이 있어야지 말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독자들도 그 정보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작가의 굉장히 이영도 작가님의 능숙한 기술이 보입니다. 이 시각, 이들의 뒤를 쫓고 있는 사모페이, 누나 사모페이는 카루라는 동행이 생기거든요. 카루가 누구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바치와 카루라는 스피노프를 쓰고 싶어. 사실 처음에는 뭐야 했다가 나중에 갈수록 매력적이죠. 네. 엑스트라들도 진짜 매력적으로 그리잖아요. 이 카루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이 모든 계획을 하인샤 대사원하고 논의한 사람이 수호자 세리스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 세리스마가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카루와 스바치거든요. 사실 이 세리스마 쪽은 이 하인자 대사원으로 출장 직원을 지금 출장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 인턴이 이제 정직원 돼가지고 그렇죠. 너 이제 나랑 일 하나 하자. 화리스가 갔어야 됐는데 근데 이 출장 갈 직원이 신입사원이 바로 출장 직전에 리타이어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큰일 난 거야. 특히 이 세리스마 쪽은 류니 화리트를 죽인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인 건지 이거를 확실히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페이를 쫓아가면서 류니 진짜로 화리트를 죽인 거면 대처를 해야 되고 류니 화리트 대신 간 거면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견 보낸 게 카루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계획을 1년 미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랬죠. 다음 수호자 진을 또 한 명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천운같이 수호자 신명을 또 갖고 있는 륜이 대신 가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모를 만나서 같이 이동하고 있는 이 카루가 되게 숙련된 모험가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루의 입으로 이 폐허, 두억신이의 존재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독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갑자기 작가가 등장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하수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고급 기술이에요. 작가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면접 상황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참호 안에서 막 위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독자들이 지금 이 전쟁 상황의 요 전투 지형이랑 위치 관계를 이해해야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급박하잖아. 누가 설명하면 이상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군 기자 하나 넣으면 돼요. 막 이렇게 소대장은 지금 바빠. 근데 자꾸 옆에서 종군 기자가 막 물어봐. 그러면 귀찮지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독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이해해도 억지가 아닌 거야.
지금 저기 소대가 전멸했어.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지. 이거는 종국 기자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다루는 작가들의 기술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게 보이면 꽤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영도 작가님의 이 작법 기술에 대한 이 분량도 상당히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업이 작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지 않나. 이종범 표면은 약간 특제 소스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K건이 없는 상태에서 끝없이 두억신이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티난 클라스가 대적자 아니겠습니까? 거의 평지를 뛰는 속도로 이 두억신이들 거기 있었니? 이러면서 막 치면서 간단 말이야. 그때 이 륜에게 어떤 니름이 들립니다. 누군가 우리 부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억신이들이 자취를 다 감췄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누군가 이 피라미드 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이 존재가 우리가 여기 와서 만난 최초의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부름에 이끌려서 이제 이 K건 빠진 구출대와 륜이 쭉 갑니다. 그랬더니 피라미드의 중심쯤에 갔더니 거대한 수직 원통형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쯤에 테라스 같이 나와 있는 곳에 탁 간 거죠. 거기 륜의 시야로 보면 온도를 가진 것들이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습니다. 원작의 묘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무튀튀한 석벽을 따라 팔과 다리와 몸통 그리고 머리들이 뒤범벅이 되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척추가 대롱대롱 매달린 뇌, 토막난 내장, 부러진 뼈와 찢어진 근육,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뜩 부풀어 오른 안구, 그리고 치아와 혈관과 피부와 너덜거리는 팔다리들이 수직 통로의 벽을 따라 느리게 흘러내렸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유해의 거대한 폭포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폭포의 결과물들이 막 조합돼서 두억신이가 탄생하고, 반대로 폭포의 위쪽에서는 다른 데서 온 두억신이들이 이렇게 해체가 되고, 이 거대한 흐름, 무한동력. 이 두억신이들이 해체되고 만들어지는 거대한 순환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보고 가장 버티기 힘든 멤버를 구하시오. 누구죠? 불쟁이. 네, 불쟁이 우리 B형. B형한테 이건 너무 요술쟁이지. 너무 끔찍한 거예요. B형은 거의 졸도할 지경인 거죠. 막 바로 뒤로 돌아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닌데, 륜한테 여기로 오라고 불렀던, 일렀던 존재가 바로 이 폭포입니다. 이 유해의 폭포 자체가 하나의 지성이 있는 인격체가 된 거예요. 이 원작에서는 어떻게 이 폭포가 형성됐고 지성이 생겼고 늘렀는지, 어떻게 사유하게 됐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건너갈게요. 되게 실감나고 납득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는 개별 인물들에 되게 집중해서 따라왔잖아요. 그죠. 뭔가 이때 스케일이 확 커진다는 또 느낌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개개인이 아니라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어떤 한 면을 보게 된 느낌인데, 이 거대한 폭포가 일행한테 물어봐요. 두억신이가 왜 신을 잃었는지 알려달라고. 인간들에 대한 얘기였다가 갑자기 신이라는 그 개념이 딱 돌출되기 시작하는, 뭔가 맞아요. 저는 약간 크툴루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갑자기 신이라는 존재들이 이야기의 무대 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느낌이 드는 게 딱 이 유해 폭포와의 만남이에요. 이 폭포하고 일행의 대화를 독자가 쭉 보다 보면 이 세계관의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게 되거든요. 다른 내 선민 종족의 신들에 대해서 폭포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나가는 어떻게 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들이 선민 종족이거든요. 근데 레코는 신들에게 제사도 안 올리고 자기 신전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 지점에서 갑자기 폭포가 긁혀. 극대노. 극대로 갑자기 긁혀. 뭐야? 야, 레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쟤는 신 완전 푸대접인데 왜 나만 신을 잃은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말하는 게 점점 그라데이션 분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극대노. 그러면서 이 유해의 폭포가 점점 말이 이상해집니다. 빡이 쳐요. 그러면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우리의 신을 죽인 거야. 이렇게 가요. 논리 구조가 없이 급발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출대가 되게 벙쪄요.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왜 유해의 폭포가 이렇게 믿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이 유해의 폭포가 잃을 수 있다는 거는, 잃는다는 게 뭐냐면 상대가 막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가들은 일부러 자기 정신을 닫지 않으면 서로의 속을 알 수 있어요. 수 있죠. 우리를 치면 표정을 보는 거랑 비슷해요. 얼굴을 가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잃는다는 게 약간 이렇게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건데, 1000년 동안 혼자서 사유하다가 이제 막 주인공들을 만난 거잖아요. 이 유해가 폭포가. 그러니까 소통을 처음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막 말이 유려해지고 빨리 발전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엉성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엉성한 상태의 이 폭포가 있는 요 피라미드 안에 구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출대하고 륜만 있는 게 아니고, 카루가 말렸는데도 기어코 륜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사모가 들어와 있어요.
카루도 들어오겠죠. 근데 이 유해의 폭포는 이 3호 옆에 있는 카루 속에 있는 마음에서 어떤 한 가지 개념을 흘끗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을 죽이는 계획이라는 단어, 살신 계획. 살신 계획이라는 한 개념만 흘끗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노답, 완전 폭포가 개노답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왜 우리 말싸움 할 때 상대의 단어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화내잖아요. 딴 거 모르고 그 카루라네 이 마음속에서 살신 계획 하나만 흘끗 보고 나서 갑자기 야, 또 다른 신이 죽으면 안 돼. 나 같은 꼴이 또 나오면 안 돼. 으아!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급발진 하는 거야. 이게 화자 구분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 거대한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면 두억신이가 왜 신을 잃었는지, 그 유해의 폭포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알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부 풀어주기 때문에 이 설명회 말고 원작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 폭포가 자의식이 있다라는 이 설정도 그렇지만 그한테도 어떤 성격 내지는 개성이라는 걸 되게 강렬하게 심어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 작품에서 생명이란 뭐야? 라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란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이 신들의 관계나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 끊임없이 순환하고 흐르는 것, 이것이 산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해가 흘러내려서 만들어지고 분해되고가 흐르기 시작했더니 그게 몇천 년이 됐더니 이게 곧 생명이 돼버린 거야 라는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 유해 폭포의 존재마저도 주제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근데 진짜 사실 등장 분량은 이 전체 작품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쵸.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신스틸러 발사대 같은 거야. 짧은 분량으로 모든 사람의 어떤 의식을 가져가 버렸죠. 자, 어떻게 이 유해의 폭포가 공격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이 구출대가. 근데 이제 보시면은 구출대에 지금 무드메이커 누구예요? 케이건이잖아. 근데 케이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짧은 모험을 굉장히 빡세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박살났어요, 완전히.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몰려드는 두억신이들을 상대하는데 제일 좋은 딜러는 뭐예요? 사실 비영이 도깨비잖아. 도깨비가 불만 질러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사실 티나은이 계속 부탁을 하죠. 비영 제발 태워. 제발 불을 질러줘. 불을 질러줘 그랬는데 비형은 절대 못 태우죠. 사람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 불을 못 지르는 비형. 그리고 이 두억신이들의 존재들의 심지어 이 연민까지 느껴. 비형은. 그 정도로 착한 사람인 거죠. F 100%. 완전 F100%. 대문자 FFF. 그러니까 티나 입장에서는 완전 열불 터지는 거지. 그 왜 PC만 끝나고 애들이 야 거기서 네가 궁 썼으면 임마.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궁 써? 걔네 불쌍한데 이러고 있는 거야. 미니형 불쌍해.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또 류는 지금 누나를 안에 두고 왔잖아. 그러니까 구석에서 완전 쭈구리 돼가지고 막 시쭈구리 하고 있는 거야. 딱 이 장면의 분위기가 그 반지의 제왕 1편에서 네네. 그 발록한테 간달프를 잃고 모리아를 빠져나왔을 때 분위기 박살났죠. 개박살을 했잖아요. 거기. 완전 다 폐잔병 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 장면이 그냥 바로 겹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케이건이 돌아왔어요. 어때? 애들끼리 싸웠는데 엄마 왔어. 뿌행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다들 와서 케이건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얘기하는데 류는 여전히 우거지상인데 다행히 사모페이와 카르도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구출대 쪽 팀하고 사모페이 그리고 신을 죽이는 계획이라는 개념이 과연 뭘까? 그 두억신이는 왜 저렇게 적골이 됐냐 이런 것들의 궁금증을 독자들에게 심어 놓으면서 이제 북부로 쭉쭉 가는 거예요. 이제 곧 제왕병자들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잠깐 하텐그라주 나가들의 도시 거기서는 지금 현재 죽은 화리트 마케로우에겐 누나가 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복습 시간 3명의 누나 중에 중요한 건 이제 카린돌 마케로우 똘똘하죠. 비아스 마케로우 완전 사이코패스죠. 여기서 이제 비아스가 화리트를 죽인 거를 카린돌이 눈치를 까요. 그래서 계속 비아스를 긁으면서 막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일단 살짝 언급해드리고 비아스하고 카린돌 사이에 갈등선이 저쪽에서는 이제 몽글몽글 빌드업 되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각 사모페이는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주인공급이니까 무력, 지력, 매력 다 만렙이죠. 그런데 이런 사모가 이쯤 됐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동생을 죽이러 왔는데 갑자기 북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돼 있어. 그리고 내 동생을 데려가. 그리고 갑자기 카루라는 애가 나를 쫓아와서 스토킹하고 있어.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이 사모가 주인공 수준의 인물이라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루하고 대화를 하면서 순식간에 모든 걸 다 깨달아 버려요. 아, 류는 뭔가 지금 미션이 있구나. 그리고 원래 화리트가 가야 되는데 대리초장이구나. 그리고 비아스가 진범이구나를 한 번에 다 깨달아 버려요. 그걸 들은 카루도 깨달아요. 오! 사모 말이 맞네? 그러면서 이제 카루가 륜 지금 진짜 중요한 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걸려 있어요. 네. 사모는 인류 필요 없고 내 동생이잖아. 근데 걔는 심장을 안 뽑았어. 아마 북부에 가면 고통받겠지?
네가 대신 가실? 아니잖아. 편하게 보내줘야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암살자로서 륜의 뒤를 쫓습니다. 그 판단을 내리죠. 거기서 카루가 되게 슬프게 막 제발 보내주세요 사모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닌데 싫은데 이러면서 가요. 동생 죽이러. 이렇게 북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커피콩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적도인이라고 그랬잖아. 한계선 딱 요 부근으로 서식하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이 류는 죽을 맛인 거야. 너무 추운 거야. 우리들 입장에서는 선선한데 그럼 얘네한테는 거의 죽음의 추위인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소드락을 먹고 17분을 뛰어요. 티나은이 쫓아가. 나머지는 천천히 쫓아가. 그게 그날의 어떤 여정의 끝인 거예요. 그날의 행군이 그렇게 끝나는 거야.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나중엔 결국은 티나안이 그 풍성한 깃털 속에 륜을 파묻듯이 해서 업고 그냥 천리행군을 가거든요. 계속 걸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케이건이 한계선을 넘었어.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키브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우리의 주인공의 지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면 케이건 입장에서는 이제 한계선을 넘었어요. 그럼 나가 암살자 사모페이는 못 쫓아오죠. 그럼 정신억압자 왕독수리의 공중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딱정벌레 태워서 보내야죠. 이제 특급 탁송해야죠. 근데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티난과 비형이 되게 아쉬워하는데도 케이건 엄마니까 아쉬운데도 케이건은 무슨 칼퇴근하는 직원처럼 그럼 이만 하고 가버려. 다들 어이씨 어떡하지? 야 케이건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1차로 구출대가 해산을 해요. 케이건이 훅 가버리니까 되게 티난도 거참 참 이게 정도 없게 말이야.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이 시퀀스가 겉으로 사건으로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진짜 명장면 명대사가 많아요. 아, 그쵸. 네네네. 사실은 케이건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비형이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증오할까? 그러면서 이 비형과 케이건의 대화 속에서 이 작품의 주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처음에 이들이 만났을 때 비형이 나가를 사육하고 먹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네. 왜 그런지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도대체 그 나가를 멸종시킬 권리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게 떡밥들. 깔려 있었잖아요. 떡밥들이 엄청 깔려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1차로 헤어질 때 그치, 이때 다 나와요. 1차로 헤어지기 직전에 케이건과의 대화로 비형이 되게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명대사 있잖아요. 술이 뭐죠? 차가운 불입니다. 거기에 달을 담아 마시죠. 이것도 여기서 나오고 비형 레이저쇼, 그 드론쇼 같이 그것도 여기서 나오고 명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네 마리 형제세 얘기도 여기서 제대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건이 명장면 명대사 잔뜩 출시하고 이제 그럼 이만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여기서 이대로 구출다가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작가는 아주 똑똑하게 이영주 작가님은 또 다시 구출대를 묶어놓습니다. 어떻게? 딱장벌레가 륜을 태워야 되는데 승차 거부. 버스 기사님이 만취한 승객 보듯 사실 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치자 탑승 금지. 그런 것처럼 마치 하늘치 근처에 가기를 거부하듯이 딱장벌레 나니가 륜을 승차 거부합니다. 타지 말라고. 비형이 그걸 되게 신나서 말하죠. 어쩌죠? 어쩌죠? 그래서 되게 태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류는 알아요. 슥 가방을 만집니다. 얘 때문인가? 지금 류는 가방 안에 뭐가 있죠? 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사일 끼고 버스 타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이 그거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딱정벌레 입장에서 용은 무서운 존재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이 구출대의 동행이 이어집니다. 티나안하고 비형은 좀 신났어. 어떡하지? 태워주질 않네 이러면서 가는 거지. 넷이 같이 가야겠네. 그러니까요. 작가로서 읽다 보면은 야 이 개연성, 설정 오류를 피하는 방법, 재미 어떻게 동시에 이걸 다 삼체 문제 같아요.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난제인데. 난제예요. 근데 훌륭한 작가들은 이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것들을 뚫고 나가고 그래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영도 작가의 이 작품을 뭐라고 할까요? 주시하게 빨아먹을 수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떡밥 같은 걸 뿌려놓고 그게 회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속에 한 층이 한 4개가 있고 지하 4층짜리 떡밥, 지하 3층짜리 떡밥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느낌이죠. 큰 떡밥은 초반에 나오고 마지막에 회수되죠. 작은 떡밥은 더 뒤에 나오고 더 먼저 회수돼요. 떡밥의 구조라는 건 이렇게 그 유레인의 촛대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 보세요. 네네네. 그것처럼 초반에 나온 떡밥은 마지막에 풀려야 되고 큰 떡밥이고요. 대칭적으로 네, 이렇게. 더 뒤에 나온 떡밥은 작은 떡밥이고 더 일찍 회수돼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너무 작품 얘기인가? 근데 저는 재밌나요? 요거 이제 업자들 얘기여가지고. 자 이제 이 시각 하인자 대사원 난리가 납니다. 다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는데 참선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소리 지르고 다시 이렇게 참선. 다 너무 놀란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스님 중에 고대 언어 전문가 한 분이 계셨는데 딱 듣자마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용근이 눈을 떴다 라는 말이거든요. 고대 알아진 말이었던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려면 굴령자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영상 굴령자 101 갑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설정이죠, 굴령자.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몸에 여러 영혼이 들어가 있는 존재를 우린 굴령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좀 드물긴 해도 은근 여기저기 막 있기 때문에 막 신비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개념과 존재성은 다 납득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직장 동료인데 뭐 이중인격입니다. 이렇게 드문 존재가 아닌 거야. 이번에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저 굴령자입니다. 그러면 너 굴령자야? 뭐 이 정도 느낌? 오, 조금 특수하네? 좀 특수하네, 특이하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라면 굴령자 아파트인 거예요. 그런데 창문이 하나만 있는. 그쵸.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아파트인 거야. 그래서 이 내면에 수많은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호 때 그러면 나오는 거야. 부르셨나요? 이러면 나오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건가? 굴령자가 어떻게 가능해진 건가를 이제 아시려면 신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은 신의 추종자인 이 사람보다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 자기들의 선민 종족을 보살피려면 그들의 입장이 돼봐야 하지 않겠어요? 회장님은 신입사원 마음 몰라요. 네. 위장 취업을 해봐야 아는 거야. 언더커버 보스. 언더커버 보스지. 그러면서 이제 회장님의 위장 취업처럼 신이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 중에 한 명한테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은 자기 안에 신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수명에 닿아서 죽으면 신은 이제 다른 사람 몸으로 전령을 해서 그 다음 신체가 되는 거예요. 전령이란 말은 영혼을 옮긴다는 뜻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신체 안에 있는 신이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 그걸 화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신이 되면 이제 신의 힘을 쓸 수가 있는 거고 평소에는 안에 이제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이 신체에 대해서 이 종족들은 알고 있었어요. 신이 우리 중에 한 명한테 깃들어 계시다라는 걸 종교적인 이유로 이 선민 종족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의 몸에 두 입주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한 거야. 혹시 우리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령을 실험해 봅니다. 근데 된 거야. 오, 진짜요? 근데 그게 최초의 신체로부터 발상한 최초의 굴령자예요. 양쪽이 전부 다 동의하면 굴령자가 되고 누가 죽어갈 때 굴령자가 쓱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입주하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게 저승사자하고 경쟁업체인 거야. 저승사자가 데려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입주하십니까? 그래서 동의하면 굴령자로 들어오거나 그 사람에게로 우리가 들어가거나. 선민 종족의 영혼이라면 종족 무관하게 굴령자를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굴령자가 있으면 그 안에 레콘도 있을 수 있고 도깨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인간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도 제대로 다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겉모습이 인간인데 굴령자예요. 근데 안에 레콘이 있어. 그럼 그 레콘이 나와가지고 레콘한테 막 소리를 질러도 레콘들은 이해해줘요. 레콘이니까. 원래는 사실은 경어를 쓰지 않으면 그쵸. 회초리를 이제 레콘한테 존댓말 안 하잖아요. 그럼 자살 희망자거나 아니면 굴령자 중에 레콘인 거예요. 그래서 레콘은 자기한테 어떤 인간이 무례하게 말을 하면 제일 먼저 혹시 굴령자니? 이렇게 물어봐요. 죽이기 전에. 마지막 자비로. 기본적으로 굴령자는 영생을 한다는 느낌이 있죠. 진짜 영생인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보통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굴령자가 되곤 하거든요. 이 굴령자가 죽는 방법은 마지막 주자가 전령 안 하고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가실 때가 되면 마음 변하는 거야. 사실 모두가 나는 전령하지 않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들 나도 그 말 들은 적 있는데 비웃어 막 야 쟤 봐라 쟤도 저 말한다 막 이러면서 약간 그것도 뉴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이 굴령자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들의 그 수완이 되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침에 알몸으로 세상에 던져져도 저녁에는 옷가지와 잠자리와 다음날 아침 먹을 것까지 준비할 수 있는 수완 좋은 자들이 굴령자다. 왜?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입주자 중에서 그 능력자가 나오면 되니까. 나무를 해야 돼? 그럼 이제 나무꾼이었던 굴령이 나와요. 저 부르셨습니까? 나무해. 뭐 이런 식인 거야. 목수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몇 호 때 나오는 거야. 아파트니까. 다시 하인자 대사원의 참선실로 와서 그 소리질로 이게 한 사람이 굴령자였던 거야. 이 안에 아주 옛날에 입주했던 용인이 잠들고 있다가 용인이란? 용근 섭취자. 사실 용이 멸종했다고 이 세계에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진짜 오랜 기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서버에 용이란 뉴비가 없는 거야.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용하고 왕 다 기다리는데 용은 이제 없어. 근데 륜페이 가방 속에 용근이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서버에 들어온 뉴비인 거지. 그러니까 굴령자 속에 있는 용인이 냄새를 맡은 거야. 그 혹시 귀귀 작가 아세요? 귀귀 작가의 그 정열매 보시면은 일어날 때 오징어 덮밥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용인이 뉴비다 이러고 용근이 깨어났다 그러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자 대사원 입장에서는
용이야? 용 진짜 위험한데. 왜? 용은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자랄지 모르기 그때 때문에. 얘가 깡패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수호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찾아야 돼. 이상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특수부대 보내야지. 근데 하이샤의 특수부대 누구야? K건이잖아. 사실상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1인 부대니까 K건을 보내야 돼,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하이샤 대사원 입장에서는 상황을 몰라요. 화이트가 죽은 것만 알아요. 왜냐면 그거는 세리스마가 알려줬죠. 알려주죠. 왜냐면 지금 여기 이 한 라인이 있긴 하지만 이게 통신이 아니에요. 한쪽 일방향이에요, 일방향. 왜냐면 여기 하인차 쪽에서는 뱀단지를 쓸 수 없으니까. 듣기만 하는 거야. 예. 저쪽에서 욕하면 듣고만 있어야 돼. 말싸움 불가능. 어이씨, 열받는데 말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화이트 죽었는데, 지금 K건 가면 바람 맞을 텐데, 그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K건이 돌아와야지 지금 용 찾으러 보내는데, 당근 걸어 나가는데 안 오는 거잖아, 상대방이. 근데 그 용은 지금 사실 K건에 의해서 묶음 배송. 구출대랑 같이 이제 자동 배송, 택배 오는 중이죠. 자, 드디어 한계산을 넘어서 북부로 넘어온 구출대는 이대로 하인자 대사원으로 쭉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높새바람 탑이라는 어떤 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 전기수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이다 서사에 대한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에피소드까지 왔으니까 드리는 말인데, 하나의 이야기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에피소드는 여러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사건들은, 에피소드들은 거대한 하나의 아크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은 제대로 된 코스 요리 하나가 보통 이야기인 거예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그쵸. 도입부가 있고 발단이 있고 긴장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스트레스란 요소예요.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해결됐을 때 쾌감이 커지거든요. 근데 너무 커지거나 너무 길어지면 보통 하차하죠. 이 줄다리기가 창작에서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사이다 서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웹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거의 많은 장르 소설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크고 길게 유지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꿀떡꿀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거푸드처럼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주는 대신에 쾌감도 단발성으로 가져가는 거죠. 보상의 주기가 훨씬 빨라지는 느낌. 그렇죠. 빠르게 만족을 해야 돼. 반면에 이 눈마새 같은 소설은 대표적인 코스 요리, 파인다이닝입니다. 전체 이야기의 아크도 굉장히 크고 길지만 하나하나 사건의 사이클도 좀 길어요. 근데 그때그때 쾌감을 얻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서 좀 내려놓고 천천히 따라가시면 그만큼 보상도 크다. 특히 이게 뭐냐면, 이야기에서 쾌감 말고 여운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운이라는 개념은요, 이 사이클이 짧을 때는 거의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특정한 시간만큼의 그 분량이 소비가 되어야만.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출대가 이 높새바람 탑에 발이 묶인 요 구간에서 제가 이 사이다 서사에 대한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좀 누군가한테 빡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밉상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래봤자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저 진짜 그랬어요. 여기서 저도 하차할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땡발 티나 형! 이게 하게 된다고. 기분이 형에 걸맞는 티나 형이 나와, 여기서. 나니 형! 정말! 이게 나오기 때문에. 형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그 정도라. 우리 나은이 형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이 구출대가 이 발이 묶인 높새바람 탑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라짓 왕국의 1대 왕은 인간이 아니라 레콘이었죠. 바로 우리 그 유명한 영웅왕 형님이십니다. 이 영웅왕 요때는 나가들이 되게 군소종족이었거든요. 심장적수를 발명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영웅왕은 어때요?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가들이 쎄한 거야. 쟤네 언젠가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들을 감시하라고 높게 탑을 세워놓은 게 높새바람 탑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확장 전쟁을 거쳤으니까 지붕도 위에 날아가고 반쯤 부서진 탑이거든요. 일종의 유적지인 거죠, 유적지. 여기에 왜 우리 일행이 묶여있냐? 륜이 여기에서 지금 끙끙대면서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륜은 지금 허물벗기 중이에요. 자, 이제 나가사의 원어원의 부록, 허물벗기 편 들어갑니다. 나가사회에서 설명을 제가 안 한 부분인데, 모든 종족들은 이제 위생에 신경을 쓰죠. 인간은 물로 씻고, 도깨비는 불로 때를 태우고. 맞아요. 불로 씻는다는 표현을 하죠. 불로 이렇게 싹 하면 이제 너무 부러운 거지. 때도 태우는 거야. 그리고 네코는 털갈이를 하겠죠. 깃털이니까. 그럼 이제 나가는 어떻게 될까? 나가는 허물을 벗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새 종족하고 다르게 이 허물 벗기라는 게 엄청 아프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씻어도 괜찮다는 장점 대신에 가끔 씻을 때 개 아픔. 이게 약간 밸런스 게임이죠. 너 매일 샤워할래?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대신 아플래?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이 한 명의 나가가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가 이 허물벗기 할 때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혼수 상태 같이 변하거든요. 사실 비늘이 하나씩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허물벗기라는 게 엄청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해도 누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돼.
그냥 무시하는 게 나가사의 관습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사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세가 등등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허물벗기를 해야 돼. 혼자 조용히 근데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어린 나가가 처음 허물벗기 할 때 어떤 느낌일까 봤더니 보통 어린애들 배변 훈련 시켜줄 때랑 비슷한 거야. 그때는 이제 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쉬 하면서 해주잖아요. 그래도 되잖아. 근데 나이가 다 찼어. 그럼 이제 누구 앞에서 배변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나 너무 이상한가? 어쨌든 약간 나체가 된 상태,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 그래서 케이건이 그 말을 하죠. 나가들의 허물벗기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는 티나은과 비영이 있으니까 케이건이 무릇 정숙한 처녀란 함부로 남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륜페이가 북부인 3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허물벗기가 시작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우리에게는 나가 전문가, 나가 셰프 케이건 드라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허물벗기구나. 높새바람 탁탁 보고 비형 여기 안에 불 좀 지펴보시오. 그리고 티난 당신이 앞에 좀 지키고 있고 자 이게 허물벗기 하는 동안 들어가면 안 되더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끝나면 배고플 테니까 내가 사냥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플래그가 도와달라는 말을 해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플래그를 세워두고 비형이랑 딱정벌레를 타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어차피 북부잖아요. 티난 같은 레콘 하나가 딱 지키고 서 있으면 위험할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케이건이 간 거죠. 근데 상대가 미친놈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티나는 혼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저 뒤에 륜 막 아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티나 앉아가지고 육포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또 멀리서 어떤 무리가 천천히 다가오는 거야. 이들이 바로 우리 구출대가 최초로 조우한 첫 제왕병자들입니다. 자 이제 제왕병자 101 갑니다. 이 세계관 중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현상이에요. 제왕병자라는 게. 영웅왕하고 아라짓 왕국을 겪어본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왕이라는 존재가 짱이었다, 왔다였다. 우리들의 리즈 시절 왕국이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왕이란 존재가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거야. 왜 우리들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향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건 언제나 있어요. 모든 문화권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어떤 누군가한테 마음을 의탁하고 기대고 의존하고 싶은 자아의탁의 욕구. 예, 자아의탁, 추종자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요, 누군가가 좀 한칼한다, 혹은 야망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보통 왕을 자처하고 팀을 모아요. 무리를 모아요. 약간 스타트업 같은 거야. 맞네. 뭐 창업하는 거야, 창업. 그의 능력에 따라서 추종자가 되게 잘 모이기도 하고 거기에 약간 파괴승이나 어떤 미친 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런 브레인 하나가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속화가 돼요. CTO가 붙은 거야. 스타트업 창업했는데 CTO 붙은 거야. 그럼 이제 쭉 나가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왕호소인이라고 하죠. 창업한 사람. 이 사람보다 그 곁에 있는 브레인이 미친 경우가 많아요. 왕 워너비 본인은 뭐 어버버 하는데 이 브레인이 광인이면 골치가 좀 아파지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에 출마하는 사람 중에 가끔 보이는 풍경입니다. 주변에 추종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마탱이 가는 분들 많거든요. 본인이 능력이 되게 좋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 눈맛의 이야기 안에도 거의 왕에 근접한 수준까지 간 제왕병자가 한 명 나오거든요. 있죠. 뒤쪽에 나옵니다. 아마 전 다음 화쯤 얘기할 것 같은데 이름을 너무 얘기하고 싶어. 이름부터 너무 멋있어. 너무 듣고 싶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제왕병자가 능력이 좀 딸려. 그럼 끝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IR 돌고 투자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이제 빚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높새바람 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제왕병자는 토디 시노크라는 사람이에요. 페치렌이라는 지역에서 가죽을 사고 파는 그냥 피역상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자기 직원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딸이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애를 낳다가 죽었어. 이 모든 상황이 이 토디 시노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납득할 수도 없고 너무 슬픈 거지. 근데 이 토디 앞에 우연하게 공교롭게도 돌연변이 뱀 하나가 나타나는데 놀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그 칼로 돌연변이 뱀을 죽이거든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인근의 파괴승 하나가 CTO로 달려와요. 그러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야. 영웅왕의 적통이시다. 보기만 해도 여자를 임신시키는 괴물 뱀을 한 칼에 죽였다. 당신은 무적왕이시다. 이러면서 창업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투자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토디 시노크는 어때요? 너무 이 상황이 끔찍하잖아. 현실이. 자기 딸도 죽었고.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셀프로 현실 왜곡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래요. 그래, 내 딸은 괴물 뱀 때문에 임신하고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셀프 세뇌를 토디가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괴생하고 듀오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러 다닙니다. IR 뛰는 거지. 무적왕 패하시고요. 네, 지금 타시면 구주 싸게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업적. 그죠, 업적. 돌연변이 뱀 처치하셨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왕빗감을 찾으러 다녀요. 왕에게는 왕빗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다니다가 이 높새바람 탑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현금 다 떨어져가지고 그죠. 이제 배고파서 배고프지. 여러분들 그 유니콘 되기 전에 스타트업 뭐 보신 분 계신가요? 완전히 그냥 창고에서 일하고 있잖아 맨날. 그리고 뭐 법카 못 쓰잖아. 뛰어다녀야 되고 막 출장비 없고 하잖아. 그것처럼 지금 이 토디 시노크의 무저광 코퍼레이션. 무조건 코퍼레이션. 무조건 코퍼레이션. 아 죽겠다. 무저광 컴퍼니 여기는 지금 완전히 거짓골이에요. 오합지졸이야. 근데 지금 티나는 뭐 하고 있어요? 육포를 먹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 레콘이 씹는 육포라는 것은 말이 육포지 우리로 치면 만화고기급 되거든요. 엄청 큰 거잖아.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막 구걸을 합니다. 티나는 수건을 가진 레콘으로서 아직 제왕병자들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레콘이 수건 추구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자식들 젊은 청년이 뭐 야망 있고 좋네.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미친 파괴승이 막 와가지고 무엄하다 막 이렇게 해도 너 굴령자니? 이거 한번 물어보고 안 죽여요. 다른 레콘이었으면 여기서 이 컴퍼니 해단식 했어. 묻어놨어 지금. 근데 레콘이 이 티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됐네. 그리고 6%좀 나눠줍니다. 갑자기 CEO에서 거지왕초로 변한 토디 시노크 막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하필 안쪽에서 륜이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가의 목소리로 도와줘를 시전합니다. 갑자기 나가의 목소리로 이 도와줘를 딱 들으니까 여기에 얘네가 홀린 거야. 왕비감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티나안이 아니야 쟤 내 친구고 쟤 아니고 남자고 얘기해도 이 파괴승은 도른자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요. 티나안을 마귀로 몰고 륜페이를 나가로 둔갑해버린 왕비로 알고 결국은 이제 티나안이 이게 도른자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너무 빡이 쳐가지고 철의 대화를 시전합니다. 여기에서 철의 대화란 빠밤 레콘 101에서 빠뜨린 철의 대화 갑니다. 철의 대화라는 것은 레콘식 결투예요. 반대말은 침묵. 오 역시 철의 침묵이 반대말. 철의 침묵을 잊어서는 안 되죠. 눈마새를 보고. 그죠. 이 레콘은 사실상 전투 집단이잖아요. 그냥 싸우면 되잖아. 웬 결투가 따로 있을까? 그만큼 격식을 차리고 한쪽이 죽을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아주 큰 이슈예요. 사실 거의 슈자인테 시크톨만큼이나 무게감이 있는. 그렇죠. 나가 사이에서의 슈자인트 시크토로 있으면 레콘들 사이에서는 철의 대화가 있어요. 일단 철의 대화를 선언했어? 그러면 성공을 양보해야 되고요. 상대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대답도 못해. 그리고 이 상대가 싸울 준비를 끝내고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얼마나? 몇 년이든 기다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 참고로 이 눈물을 마시는 새랑 피를 마시는 새 전체를 통해가지고 단 2번 등장하는 게 철의 대화입니다. 철로만 대화. 그러니까 육성으로 더 이상 절대 대화할 수 없다. 그죠. 레코는 저 도른자 파괴승이 자기한테 너무 막말을 하니까 걔한테 철의 대화를 시전한 건데 교묘하게 이 CTO가 CEO한테 돌려요. 대표님한테 지금 한 겁니다. 이러면서 돌려. 그리고 나서 이 티나안이 열받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파괴승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합니다. 물통을 들고 온 거야. 티나안이 도망가 버리죠. 레콘에게 물을 뿌리는 거랑 가장 근접한 사건이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존 윅의 개를 해친 거야. 미친. 정확히 그거잖아요. 진짜 정확하다. 기가 막히죠. 와, 너무 정확하다. 네, 존 윅의 개에게 나쁜 짓을 했던 놈들이 딱 정확히 레콘에게 물을 뿌린 인간인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제 케이건이랑 비영이 돌아와서 도망쳤겠군. 딱 이러니까 티나안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이제 엄마 왔잖아. 엄마 씨, 개들이 물통을 씨.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여기까지가 나한이 형 이 고구마 서사 여기까지 끝입니다. 요 뒤부터는 아주 싹 시원해요. 개비스콘 에피소드 나옵니다. 이 셋이 모였잖아. 이 셋이서 토디 시노크라는 무저광 컴퍼니를 찾아가가지고 륜을 데려오는 장면은 아주 통쾌합니다. 뭐 케이건이 일단 모든 물통을 딱딱딱 박살내면 비영이 이제 모든 이들의 직원들 눈에다가 밝은 불빛을 싹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티나안이 이렇게 싹 스위퍼 하는 거죠. 스위퍼. 자세한 설명은 원작을 보시는 게 맞아요. 아주 통쾌하지만 동시에 케이건하고 이 파괴승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파괴승은 미쳐가지고 막 우씨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조곤조곤 케이건이 대화를 하면서 이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파괴승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장면이 이 작품에 되게 큰 울림을 주는 장면인데 결국에는 이 광기의 끝에서 충격적인 엔딩을 맞이하는 파괴승의 모습으로 이 대화는 끝이 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의 존재는 케이건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인지는 했지만 현대에도 이 왕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그죠. 이렇게 가짜 코퍼레이션을 세울 정도로 네네.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죠. 시기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 그 말이 제대로 반복이 돼요. 왕은 눈물을 마시는 새다.
근데 이 토디시노크라는 요 무적왕은 파괴승이 흘리던 눈물을 더 이상 받아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살아남겠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대화에서 되게 이영도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왕이라는 존재의 통치자, 정치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타인의 눈물을 마시고 그 대가로 죽는다는 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되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장면이, 이 에피소드가 그 네 마리 형제새, 눈물을 마시는 새, 뭐 독약을 마시는 새, 요 고사는 키탈저 사냥꾼의 고사로서 예전에 나왔지만 왕이 곧 눈물을 마시는 새다라는 언급이 요 무적왕 컴퍼니 부도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제목에 품고 있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챕터의 제목이 왕 잡아먹는 괴물인데 이게 왕한테 눈물을 먹이는 요 주변의 추종자들을 은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챕터 마지막에 티난이 왕 잡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해당 전문가가 되죠. 자, 이제 부도 전문가. 네. 이제 부도 전문가. 네. 기업 사냥꾼. 도장 깨기가 아니야. 스타트업 깨기. 그러니까 이 티나는 보이는 족족 제왕병자들을 다 조지고 이 대사를 쳐요. 잔치는 모두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케이건의 한 대사인데, 멋있는데? 적어놓고 이제 할 때마다 잔치는 모두 끝났어. 집으로 가라.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북부로 온 어떤 구출대들, 그리고 사모페이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제왕병자들, 뭐 두억 신이의 도시 다 해서 요게 바로 눈물을 마시는 설명의 3편의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은 드디어 사모페이의 탈 것. 사모페이의 득템. 그러니까 장비 세팅 마친 사모페이. 그리고 이제 자보로 성과 용의 각성이 다음 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당이 드디어 나옵니다. 사냥 연모자들. 그리고 파른평원의 참사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캠퍼 여러분, 감사합니다.